이스라엘에 의한 북한 폭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과거 핵 개발을 추진하려던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상황에 비해 현재 북한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의 공격 대부분이 북한에서 수입된 무기를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한 $600 가치의 로켓이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아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로는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이스라엘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당국이 하마스로부터 한글 표기된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북한의 땅굴 파기 기법과 패러글라이딩 침투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하마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영국 텔레그래프는 2014년 7월 26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북한 및 레바논의 무역 회사를 통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교역을 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무기가 크게 조명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21년 이스라엘 안보 연구기관 알마 연구 교육센터의 보고서에서는 헤즈볼라가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로부터 땅굴 자재와 기술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사 전문가들은 2021년부터 하마스 무장세력이 F-7 로켓 추진 수리탄과 불셋2 대전차 유도미사일 ATGM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연결 고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13일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을 가짜뉴스로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마스 소탕 작전을 통해 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군의 국경을 초월한 타격 작전, 국외 대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지원 기반으로 알려진 근거 세력을 타격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며 최근 시리아의 공항을 공습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배후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의 국가가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북한과의 연계를 의심하며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인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에서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여 국경 감찰대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한인 동포 이유정 씨가 2022년 5월 이스라엘 독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이스라엘군의 최고 군인 대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시리아, 헤즈볼라 간의 전투에서 한국어가 들려온다는 것으로 북한 요원들이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인 외모의 이스라엘인 자원을 활용해 대북 공작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양계 유대인 중에서는 중국의 카이평 지역의 유대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중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화교를 중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연계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의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북한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 2023년 10월 15일 백악관은 북한의 나진항에 8월 이후 대형 선박 4척이 입항한 것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무기 선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에 매우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반도 문제와 운 관련 이슈와는 관계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에 대한 사고. 이장 공격의 가능성.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사고로 위장된 공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용천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에서는 시리아의 핵 물리학자 12명이 북한의 핵 개발 관련 업무에 참여하려는 중 기차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용천역 폭발 사건 복구 작업을 지원하였고 이 사건은 사고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북한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제거하였고 밀넨 올림픽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도 모두 찾아 제거하는 등의 엄청난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의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북한 당국이 이 문제의 책임을 어디에 돌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북한 체제의 전복 가능성. 현재 북한은 시리아, 이란, 헤즈볼라 및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도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많은 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시기 동안 주로 한국을 위협하였으나 현재는 국제적으로 많은 적을 만들고 있어 북한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 간의 국제적 연대와 첩보 공유 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나 급격한 사태 변동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일을 대비한 준비 필요. 북한 체제 전복의 가능성이 뜻밖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 및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동유럽, 나토 국가들과의 적대 관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제3자의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외 공작 능력이 탁월한 이스라엘을 북한이 건드린다는 것은 국가 체제에 엄청난 위협이 될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고를 가장한 지도부가 탑승한 기차나 비행기의 폭발, 건축물의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따라서 한국 정보당국은 모사드와 같은 다른 제3자 국가의 정보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북한의 체제 변화에 한국 항공우주 기술력의 집약체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최초의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가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개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마지막 시 제6호기가 경남 사천제 사물연 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짙은 회색 도색으로 강력한 포스를 보여준 이번 시 제6호기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색상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특히 6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전우 후방에 조종석이 있어 조종사 2명이 탈 수 있는 복좌기였는데요. 처음으로 도전하는 4.5세대 전투기를 2가지 변형 모델로 개발해낸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죠. 또한 총 6기의 최초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사고나 실패도 없이 완벽한 비행에 성공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시험 비행 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 굴욕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이를 위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며 결함이 있다면 시험 비행 중 조기에 발견되어야 초대형 사고와 설계 변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때때로 시험 비행 중 피치 못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기체 결함이든 장비 결함이든 조종사 과실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추락사고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허다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무려 22만 개의 부품이 결함 없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고 기체 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각기 장치들의 체계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시험비행 조종사가 지상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능숙하게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안전한 시험비행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16일 미국의 F-22 래프터는 알래스카에서 시험 비행 중 기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숨졌고 2014년 3월 24일엔 스페인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0m 알바세테에서 시험 비행 중 기술적 문제로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숨졌으며 2009년 4월 30일엔 인도 공군의 시코이 수-30MK 일가 마하라시트라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조종사 2명 숨지기도 하였으며 2014년 미 해군의 F-35 라이닝 2가 패튼슨 공군기지에서 연료관 문제로 추락,
2007년엔 프랑스 브리타니에서 데솔트 레페일리 추락, 2006년엔 중국 선전에서 청두 제12 조종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락 등 세계의 많은 기체들이 다양한 시험 비행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정성만큼은 일체 어떤 문제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 제6호기 시험 비행인이 총 6번의 소티, 비행 횟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현재까지 약 300여 소티, 예정 2000여 회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종사와 기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었죠. 심지어 공군 제52 시험평가전 때에 따르면 매번 소티 때마다 다른 기동 방법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 제6호기 역시 지난 4호 복좌기 때와 달리 2명의 한국인 조종사가 모두 탑승하여 기동성 측면 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전방석엔 52전대 조종사가, 후방석엔 카이 시범 조종사가 탑승하였죠. 소티마다 다른 기동, 다른 기체 성능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KF-21의 뛰어난 안정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KF-21 시험비행팀 김찬조 팀장은 이를 두고 믿기 힘든 성과라며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KF-21은 어째서 이토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시험비행 전 제작 과정에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과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변경 과정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KARI에 따르면 KF-21은 제작 과정에서 무려 9번의 세부적인 디자인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흠잡을 데 없는 동체를 갖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시제기로 출고된 KF-21 보라매의 최종 모델명은 C109인데 이는 C101부터 시작해 9번의 형상 설계 변경을 거쳤다는 뜻이죠. 즉 개념 설계 단계에서 공개된 C101을 거쳐 2012년 최종 형상으로 C103이 확정된 후에도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총 6번의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KARI는 C103 모델에서부터 시제기까지 풍동 시험을 통해 전투기의 신체 능력을 검증하고 완벽한 바디 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 총 200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암속 풍동 시험을 진행했는데, 풍동 시험이란 실제 전투기를 규격에 맞게 축소하여 인공적인 공기 흐름을 주입해 기동성,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을 작업을 말합니다. 전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동성과 안정성인데 각기 받음각마다 기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KARI는 풍동 시험을 통해 조기의 결함을 방지하고자 형상 변경을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죠. 여기서 KF-21의 안정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2016년 설계 작업을 시작한 미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보잉 T-7A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양산은커녕 개발 완료도 공식화하지 못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풍동 실험 부족으로 인한 윙락 현상 발생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험 비행 이전의 풍동 실험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현재 순탄한 시험 비행 일정을 거치고 있는 6대의 KF-21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한국공군이 인도받게 될 120대의 KF-21이 한국의 상공을 뒤덮는 날이 도래한다면 정말 여러 의미로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KF-21은 양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발동된 KF-21의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은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고 이를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7일 기사에서 KF-21이 중동 국가들의 원픽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전투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이지만 현재 미국은 그들에게 스텔스 전투기를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걸프 국가들은 다른 전투기들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사우디는 영국 주도의 GCAP, 템페스트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은 영국의 다국적 노력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전쟁으로 인한 개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에 걸프국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한국의 KF-21뿐이다. 중국의 FC-31, J-35이 수출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진지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투기의 효과를 입증해야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올리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KF-21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떠한 운용국의 상황도 모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유일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미국과 유럽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척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적성국이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우리의 무기를 구입하지도 않고 우리가 수출할 일도 없습니다. 또 타국이 우리 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제재를 가하거나 하진 않죠. 이에 인권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대안은 한국산 무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무기에서 탈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대안도 한국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가성비는 수출잠재국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전부 맞출 수 있는데요. 선진국들에게 있어서는 최근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미들급 포지션으로 그리고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하이엔드급 전투기, 여기에 자본은 풍부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중동 국가들에게는 미들 하이급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넓은 수용성을 지닌 기체가 바로 KF-21인 것이죠. 한마디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원하고 원할 수 있는 기체다. 한편 KF-21의 가치가 부상할수록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한국의 뒤통수를 가격했는데요.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늦어도 6월 말까지 미납된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도 어떠한 납부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또 물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6월 말까지 한국에 납부를 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납부를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을 통보할 것을 약속한 것인데도 지들이 먼저 약속을 잡고 사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로 하였는데 인도네시아는 기한을 넘기며 결국 데드라인을 건넜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26일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러 질문을 받은 가운데 한 현지 기자가 한국과의 KF-21에 대한 계약을 현 정부가 이행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프라보어는 앞으로 우리는 그들, 한국과 협상하고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지 기자는 못 믿겠는지 다시 한번 납부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잡혀있나 라고 물었는데 이내 프라보어는 아무튼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창피하겠죠. 이니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저신용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칭 동남아시아 최강국을 자처하는 인구 4억의 인민은 약간 중국처럼 대국부심도 가지고 있으니 자존심이 높은 그들에게 있어 돈을 못 내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팽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는 분위기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 짐 챙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편 KF-21의 제6호기가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중국에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제20 전투기가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드디어 제20의 WS-15 쌍발 엔진이 개발이 완료돼 우리 중국도 첨단 엔진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경사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골머리를 썩혀왔던 엔진이기에 이런 기쁜 반응이 이해는 갑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WS-15는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사업이 물거품될 위기까지 놓였었는데요. 그러다 21년 WS-15의 개발이 완료될 것을 알린 뒤 2년이 지나서야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아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WS-15 엔진의 핵심은 TVC 기능인데 이번 사진이나 영상에서 공개된 제20의 이륙 장면에서는 TVC를 볼 수 없었단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 군사 블로거이자 연구원인 너프어 역시 TVC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였는데요. TVC는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의 약자로 추력 벡터 제어를 의미합니다. 즉 엔진 노즐의 방향을 수평, 수직 또는 각도를 조절하여 항공기의 추력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요. 항공기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TVC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WS-15 엔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자 미세먼지 없는 중국인데요. 그만큼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전투기가 TVC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20만큼은 TVC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20의 고질적인 문제가 저조한 추력대 중량비이기 때문이죠. 제20은 기체 사이즈가 F-22보다 더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현재 제20 전투기는 자체 중량 17T, 최대 이륙 중량 36T인데 엔진 2개의 애프터 버너 가동 시 추력은 26T로
슈퍼 크루즈 따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미 공군의 F-22는 최대 이륙 중량 26,309kg으로 두 개의 F-119 엔진이 애프터 버너를 가동시키면 156kN, 7만 lbf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중국은 J-20을 개발한 후에 저조한 기동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고, 여기에 카나드까지 달고 있는 J-20은 공기 저항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보다 훨씬 강력한 추력의 신형 엔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차기 자국산 엔진의 추력 목표를 무려 180kN이라는 세계 최대급 추력으로 삼기도 하였는데요. 당초 중국은 J-20의 고성능 엔진을 달아 유사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오른 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역특화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체 형상을 고속에 중점을 둔 델타익 형상에 이 델타익의 비행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스 성능의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인 카나드를 집어넣는 초유의 설계를 도입한 것이죠. 문제는 중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기체 경량화에 실패했고 고성능 엔진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 기동성은 좋냐? 또 그것도 아닌데요. J-20은 동급 전투기 가운데 인면하중 면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종입니다. 인면하중이란 항공기의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인면하중이 낮으면 그만큼 기체 중량 대비 날개 면적이 넓어 양력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중에서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죠. 즉, J-20은 현재 수준에서 무게를 대폭 감량하지 않는 이상 세계의 다른 전투기들보다 근접 공중전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설계 아니면 노답인 애매하고 우매한 기체가 J-20. 반면 KF-21은 세계 최상위급의 추중비를 지녀 높은 기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 전투기의 추력대 중량비 도표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KF-21의 위치가 가속성과 선회 속도가 높은 영역인 오른쪽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수치상으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을 포함해 F-35A보다도 우수한 기동성을 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우수한 기동성은 실제로 F-35와 KF-21을 둘 다 조종해본 공군 조종사들 역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육군 삼포병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239mm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해안 실사격 훈련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국판 강철비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80km,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육군의 최정예 무기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로서 한국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미국이 만든 MLRS, 멀터펠 론치 라키트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다로 침투하는 적의 함정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상과 달리 해상 사격 훈련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고 즉 파도의 높이가 2.1m 이상일 때는 발사된 로켓포탄의 탄착 지점 확인이 어려워 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탄착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우 조류에 의해 표적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포탄의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천무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MLRS는 사거리가 짧은 연습용 로켓포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무 역시 연습용 로켓포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천무가 운용하는 탄약은 두 종류로 사거리 36km의 130mm 로켓포탄과 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239mm 유도탄이 있는데요. 호 사거리 45km의 230mm 로켓포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신형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 북공기부양정 킬러인 국산 비공 유도 로켓,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가 배치되어 천무, 천궁, 천마 등 이른다 국산 3000, 1000 무기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로 백령도에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온 북황해도 고함포 공기부양정 기지 등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무 239mm 유도로켓은 GPSINS,
관성항법 장치,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 2,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합니다.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돼 도착 7분 만에 첫 탄을 쓸 수 있는데 사거리 80km 이내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70여 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쓸 수 있지만 발사 차량 1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력한 발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 한미연합 합동 화력 훈련장에서 한국 화력 무기 시범을 직접 참관한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보더니 천무라고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반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K-808 장갑차와 천궁 두 방공미사일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세부 재원을 묻기도 했는데요. 천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288문이나 되는 천무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폴란드와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실전 배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육군형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호마르 HOMAR-K입니다.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산 트럭과 동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MLRS K239 천무를 폴란드 젤츠 8XA 차량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폴란드로 인도했는데요. 천무는 8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천무가 폴란드에 최전방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들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금융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한다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오는 10월 폴란드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로의 K 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게임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천무의 유일한 경쟁자는 이스라엘의 PUAS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PUAS는 원래 이스라엘 군사산업 IMI가 개발한 링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M142 HIMARS와 한국의 천무보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모로코가 도입했을 정도로 천무의 경쟁자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들에게서 PUAS의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한국의 천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이스라엘마저 완벽하게 제치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총 18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규모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분석한 2018부터 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라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롤모델을 제친 겁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제 방산강국 이스라엘도 넘었으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여는 일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